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제 직장 상사였는데 다정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서 짝사랑을 했죠. 남편을 짝사랑하는 것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인기가 좋았던 남편을 흠모하는 여직원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감히 상상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바라보는 걸로 만족해 했죠. 그러던 중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인도에 서 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뭐 타고 가느냐고 묻길래 택시 타고 간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바래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바래다 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저희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단 둘이서 있으니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죠. 과장님, 오늘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붙였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대리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내일 나랑 같이 영화 볼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는데 수줍게 웃으면서 내일 약속 없으면 나랑 영화 보러 가자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바보같이 저랑요? 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급했다시피 남편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실언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속상했지만 그래, 내 주제에 정 과장님이랑 무슨 영화야 라고 생각했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남편에게 재빠르게 인사한 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 차에서 내린 남편이 할 말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요? 제 물음에 남편이 심호흡을 나 김대리님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를 좋아한다고요? 라고 되물었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랑 연애 안 할래요? 라고 하더군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싫다고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한 지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처음에 회사 사람들에게 남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 뒤집혔습니다. 남편을 평소에 짝사랑하던 여직원은 눈물까지 보였고요. 인기 많은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부모님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원하는 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제가 바라던 남자와 결혼하니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꿈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친구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제 아들의 1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길래 큰 마음 먹고 주말에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아들이 친구들을 7명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는 남편 친구의 아들도 있었죠. 남편 친구가 집 근처에 살아서 자주 왕래했거든요. 당연히 아이들끼리도 친하고요. 아이랑 같이 남편 친구도 왔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서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노는 동안 저희 부부는 남편 친구와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 거하게 마시진 않았고 와인 한 잔씩 했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가 술을 잘 못 마시는지 와인 한 잔만 마셨는데도 취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와인을 마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저에게 재수씨,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더군요. 무슨 비밀이요? 우영이 말이에요. 예전에 엄청나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진짜요? 누군데요? 아마 재수 씨도 아는 사람일걸요? 정말요? 그게 누군데요? 남편 친구가 배시시 웃더니 임소정이라는 여자요. 라고 했어요. 남편 친구 입에서 임소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친구 말대로 저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의 과장님이셨죠. 제가 남편 친구에게 남편이 임 과장님을 좋아했다고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둘이 사귀었었어요. 라고 했어요. 남편 친구 말로는 두 사람이 1년 정도 몰래 사내 연애를 했답니다. 그런데 임 과장님이 갑자기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대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우영이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두 사람이 언제 헤어졌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2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2년 전은 제가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던 그 시점이었으니까요. 남편 친구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남편이 임 과장님과 헤어지자마자 저에게 고백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난 적 있느냐고요? 남편이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라고 되묻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니까 대답해봐. 당신 인기 많았잖아. 혹시 회사에서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난 적 있어? 남편은 없다고 했어요.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요. 솔직히 남편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쿨하게 넘기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과 임 과장님이 아직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퇴사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임 과장님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나중에는 혹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의부증 환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아들 생일 파티 때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미 과거야. 다 잊은 일이고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뭔데? 창현 씨가 그랬어. 당신이랑 임 과장님이 12년 전에 헤어졌다고. 근데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고백했던 때잖아. 혹시 임 과장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대답해봐. 그랬던 거야? 라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 왜 나한테 고백한 건데? 왜 고백했냐니? 당연히 좋아하니까 고백했지. 임 과장님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는 연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좋아졌어. 그래서 고백한 거야. 저는 순진하게 남편 말을 모두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남편이랑 남편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남편 친구에게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황급히 몸을 숨겼죠. 야, 너 다시는 내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아, 진짜 미안. 내가 전날 야근하고 마셔서 술이 금방 취했나 봐. 그래서 와이프가 뭐래? 왜 임 과장이랑 헤어지자마자 자기한테 고백했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뭐라고 하긴. 좋아해서 고백했다고 대답했지. 그러자 남편 친구가 숨을 크게 내쉰 후에 잘 대답했다. 다음에도 재수씨가 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 고백한 거 물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러냐? 그래도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니까 됐잖아.
너 정말 평생 비밀로 해야 돼. 재수씨가 본인이 그 여자 땜빵인 거 알면 진짜 화낸다. 땜빵이 뭐냐, 땜빵이. 그럼 땜빵이라 하지. 뭐라 하냐? 자기들끼리 재밌다면서 실실거리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무슨 얘기? 라고 묻길래 조금 전에 한 이야기 모두 들었다고 했습니다. 땜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임 과장님 땜빵이었어? 제 말에 남편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 그게 아니고 라면서 횡설수설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임 과장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던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남편은 사실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티가 다 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했대요. 임 과장님을 잊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당신이랑 만나다 보니까 당신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정말이야. 남편은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눈시울을 붉히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을 믿고 넘어가기로 했죠. 남편은 그 이후부터 저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아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아주 잘 도와줬죠. 노력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점차 안정화됐어요. 시작이 어떻든 지금 내 남편이면 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부부 금슬도 더 좋아졌어요. 덕분에 막둥이 딸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한결 수월했죠. 큰아들이 동생이 생겨서 질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동생을 갖고 싶었답니다. 남편은 물론 큰아들까지 저를 도와주니까 딸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막둥이를 낮잠 재워놓고 나서 할 말이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했더니 근데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무슨 문제? 그 프로젝트가 외국 회사랑 같이 하는 거라서 미국에 가야 해. 출장이야? 얼마나 가야 하는데? 6개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제대로 마무리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 했죠.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막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둥이 딸과 사춘기 아들을 생각하니까 잘 다녀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애원하듯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꼭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로도 남편은 틈만 나면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말해주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아이 보는 거 도와줄 테니까 박서방한테 잘 다녀오라고 해 라고 하셨어요. 반년 동안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와 통화를 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이 임 과장님과 함께 미국에 간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녁에 남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안 보내줄 것 같았어.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임 과장님이랑 같이 미국에 가려고 한 거야? 일 때문에 가는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그럼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떳떳했으면 말해야지 왜 숨겨? 남편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 과장님이랑 미국에 가려고 일부러 프로젝트를 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임 과장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오버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오버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뚜렷한 증거 있어? 없어. 그 여자랑 네 남편이 뭐가 있는 게 확실해? 아니. 근데 만나서 뭐 하려고? 친구가 그렇게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대로 오버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남편을 임 과장님과 함께 미국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미국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했죠.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남편 앞길을 막느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미국에 당신 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꼭 그렇게 나랑 아이들 남겨두고 임 과장님이랑 미국에 가고 싶어? 남편은 왜 과거 일 때문에 자신과 임 과장님을 의심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은 의부증 있어? 그런 거야? 라는 말까지 했죠. 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임 과장님 일로 몇 번이나 거짓말한 남편을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화가 났는지 자동차 열쇠를 챙겨서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고 아이들을 봤죠. 남편은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요. 자는 저를 억지로 깨우더니 이렇게 나와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이라고 했더니 내가 미국에 가려면 당신이랑 꼭 이혼해야 해? 라고 되물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싫다는 거야. 당신이 임 과장님 문제로 거짓말한 게 몇 번째야? 그런데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저를 설득해도 소용없자 남편은 거실에서 잔다면서 이불과 베개를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갔나 생각하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려는데 식탁에 종이 쪽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남편이 써놓은 거였어요. 쪽지에는 미안해 여보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죠.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초조하게 고민하다가 남편 친구인 창현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온 창현 씨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더니 어쩐지 어제 우영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어젯밤에 전화해서는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고 했더니 그냥 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창현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봐요.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봤자 가출이라고 판단해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창현 씨는 남편이 가볼 만한 곳을 가보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현 씨 말대로 집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미국에 가지 말라고 했나?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저는 남편이 나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길한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죠. 3시간 후에 창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친한 친구들에게 모두 전화했는데 다들 모른다고 했대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출인 것 같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하실까봐 말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초조하게 혼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수시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큰아들이 엄마 왜 울어? 라고 묻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큰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무심하게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곤히 잠을 자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깨어나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 왠지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움을 지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었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했어요. 재미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 해서요. 그런데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그냥 방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텔레비전을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전환되면서 뉴스 특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대로 뒀는데 아나운서가 호텔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불이 난 현장이 실시간으로 나왔는데 꽤 큰 불인 것 같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 특보에 낯익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서 낯익은 사람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샤워 가운을 입은 채 소방관들과 함께 불난 호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에 불이 난 호텔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전화 받은 구급대원이 확인해본 후에 전화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에 기다렸는데 10분 후에 구급대원이 전화해서 어디 병원인지 알려줬어요. 저는 병원을 확인하자마자 창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창현 씨가 남편 소식을 알게 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제 전화를 받은 창현 씨가 같이 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창현 씨랑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붙잡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창현 씨랑 같이 남편을 찾다가 샤워 가운을 입은 채 링거를 맡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죠. 저랑 창현 씨를 본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봤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긴 어딜 가? 라고 했는데도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계속 돌아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남편 검사 결과를 말해주기 위해 다가왔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 사람 상태는 어때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이상 없으세요. 아내분 상태도 괜찮으시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내요? 라고 물었더니 네, 같이 이송된 아내분도 검사했는데 큰 문제 없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내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가지 말라는 남편을 뿌리치고 아내분이라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분명 그 여자가 임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아내분이라던 여자는 임 과장님이 아닌 남편 친구 창현 씨의 부인이었거든요. 저를 따라온 창현 씨도 자신의 부인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창현 씨 부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물론 소용없었죠. 저와 창현 씨는 남편과 창현 씨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모든 것을 들킨 두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 창현 씨 부인이 창현 씨랑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자주 전화했대요. 그러면 남편은 창현 씨 부인을 달래주고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대화가 아주 잘 통했답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한순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대요. 남편이 회사 나간다면서 가끔 주말에도 출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창현 씨 부인을 만나러 나간 거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현 씨가 남편 멱살을 잡으면서 너 그래서 미국 간다고 한 거였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창현 씨 부인이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미국에 6개월 정도 가겠다고 했대요. 너무 길어서 조금 고민했는데 부인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답니다. 너 대답해. 우리 와이프랑 같이 미국 가려고 한 거야? 창현 씨가 다그치듯이 물으니까 그제야 남편이 맞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창현 씨 부인이 미국에 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따라가겠다고 했대요. 휴직을 내서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생긴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남편이 그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자처했답니다. 남편이 저를 설득할 때 다들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미국에서 오래 지내야 하는 프로젝트라 다들 싫어했답니다. 남편이 애걸복걸하면서 미국에 가겠다고 한 것은 결국 창현 씨 부인이랑 떨어지기 싫어서였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술을 먹고 창현 씨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죠. 친구 부인이랑 눈이 맞았는데 어떻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현 씨가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자 부인이 무릎 꿇고 매달리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창현 씨 부인한테 왜 매달려? 나한테는 분명 창현이랑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창현 씨 부인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면서 창현 씨에게 일방적으로 저희 남편이 자신을 쫓아다녔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호텔에 간 것도 저희 남편이 협박해서 같이 간 거라고 했죠. 창현 씨 부인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남편이 주저앉아서 막 울더군요.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비참했습니다. 이 남자랑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제가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체념하듯이 그러겠다고 하면서 살고 있던 집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창현 씨는 부인이 이혼해주지 않아서 이혼 소송이랑 상간남 소송 같이 진행했고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니까 창현 씨 부인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보이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줄 거였으면 애초에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창현 씨 부인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남편이 창현 씨를 찾아가서 소송 취하를 요구했대요.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그런데도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거죠. 결국 남편과 창현 씨 부인은 소송에서 졌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거든요.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창현 씨 부인, 아니 내연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얼마 전에 1인 창업도 시작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아이들이랑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벌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에 창업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창현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남편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은 저와 달리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고아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보육원에 살았죠. 보육원 원장님 말로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요. 저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죠. 오히려 저보고 네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였지만 보육원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했죠. 리더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는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엄마처럼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보육원 원장님은 수연이는 나중에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원장님 말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노력 덕분에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전교에서는 5등 안에 들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장래희망으로 선생님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걸 반 아이들이 보고 놀려댔어요. 너처럼 돈 없는 고아가 어떻게 대학교에 가냐고요. 그때 깨달았죠. 고아는 대학교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갈 수 없었던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실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제 첫 등교일에 보육원 원장님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시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는 애써 밝은 척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꽤 탄탄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만 나온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격리밖에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여직원이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대리가 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아서요. 그런 저에게 결혼은 사치였습니다. 연애를 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고아여서요. 20대 중반 때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준 남자가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도 했죠. 그런데 그 남자 집안에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남자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남자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 내 아들을 어떻게 꼬드긴 거냐고 화를 내면서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남자 이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당장 헤어지라며 뺨을 때렸고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집 앞을 찾아왔고 저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저 헤어지고 나서 1년 후에 영어 선생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런 식으로 언제나 고아라는 주홍글 씨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죠.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제 가슴으로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저를 아껴주셨던 보육원 원장님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만 벌었죠. 안 입고 안 쓰면서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남편은 그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였죠. 어린 나이에 식당 사장님을 하는 남편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요.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당은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돈도 좀 벌었고요. 잘난 부모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베베 꼬였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한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고백을 듣자마자 저 고아예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아라도 좋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예전에 당했던 상처 때문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니까 점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청혼을 받았죠. 그때 또 한 번 남편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보기로 했죠. 처음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천에 고아라서요. 남편은 고아인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포기하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헤어지긴커녕 단식투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주기 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틀까지는 예비 시부모님이 콧방귀를 꼈는데 사흘이 넘어가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 아들 좀 말려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집으로 찾아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예비 시아버지가 백기를 들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던 저와의 약속을 지켰고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아버지의 영향이 더 컸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많이 잘해주셨거든요. 저에게 시아버지는 친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하신지 툴툴 거리셨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티를 내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말은 물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그런 시아버지 병간호는 모두 제가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했죠. 시아버지는 고마웠던지 항상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했죠. 하지만 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투병한 지 2년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알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들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면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덕분에 느껴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악감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표출하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배추 100포기를 준비하시고는 김치를 담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 혼자서 말이에요. 제가 배추를 보고 놀라서 이 많은 배추로 언제 김치를 다 담그냐고 했더니 어디서 네 시어미한테 말대답이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김치를 다 못 담그면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셨죠. 지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칭찬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김치를 드셨으면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김치가 맛이 없다면서 화를 내시더니 너 같은 애들이나 먹으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제가 담근 김치를 모두 보육원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서럽고 화도 났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담근 김치를 모두 보육원에 보냈죠. 보육원에서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끼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혹시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보육원에 있었을 때도 손버릇이 안 좋았니? 라고 하면서 당장 자신의 다이아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 대신 해명해주거나 화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 반지를 한번 몰래 껴봤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울먹거리면서 내가 왜 어머니 반지를 몰래 껴봐? 라고 했더니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전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다이아 반지는 시어머니 방에 있는 옷장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직접 발견하셨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남편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절 때는 저를 종 부리듯 부리셨어요. 친척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이셨죠. 저는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못 먹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워서 친척 중 누군가가 수연아, 너도 와서 좀 먹어라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쟤는 그냥 일이나 하게 둬요 라고 하셨죠. 그럼 그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는 친척들이랑 고스톱을 쳤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짓거리를 무려 1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질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 보이지 않고 줄기차게 저를 부려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이 경연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대신 제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줘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대놓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일도 어렵게 구한 거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어디 가서 절대 청소부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사장님이었다가 한순간에 백수가 되니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그러는 거라고 애써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매일매일 술을 마셔도 금방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고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도저히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나가서 아무 일이라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새벽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지금 고아 주제에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고아 맞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감히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치면서 오열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고아 소리를 듣는 것이 참을 수 없도록 비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요즘 무시한다면서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 뺨을 치면서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무시해? 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때 진심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 때문에 참았어요. 제 아들에게는 온전한 부모를 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또 매일매일 술을 마셨죠. 아들은 아빠에게서 매일 술 냄새가 난다며 싫어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지 애미 닮아서 그런 거라며 제 아들까지 구박하기 시작했죠. 저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나를 욕해도 내 아들은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 못 배운 이 어디서 시미한테? 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앉아서 구경만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고아라는 말을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야 했죠. 그랬다면 아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했고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치지 않고 저를 괴롭혔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병에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독감이에요. 그렇게 하루는 도저히 병원에 갈 기운도 나지 않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날에 술을 마시러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운 물이 제 얼굴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내지르며 벌떡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저를 노려보면서 너 지금 밥도 안 하고 아직 처자는 거니?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 막 울면서 독감에 걸려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 본인 아들이 집에 올 거니까 해장국을 끓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남편 먹일 해장국을 끓였지만 그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고아원 동기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저에게 너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요. 친구 말을 들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보육원 원장님 통해서 연락했다면서 혹시 한수연 씨 맞나요? 라고 물었죠. 제가 맞다고 대답했더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만 대답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청소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어요. 잠시 후에 어떤 할머님이 양복을 입은 어떤 남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왠지 저를 찾는 것 같아서 손을 들었더니 저에게 다가와 맞은편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할머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제 이모라고요. 제 이모님이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가 몰랐던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그럼에도 제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었던 어머님은 집을 나와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았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외할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저를 납치했대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당장 아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 이후로도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님에게 끝까지 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모님은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찾다가 아직 살아계셨던 외할머니 친구분을 통해 저를 버렸던 보육원이 어딘지 알아낸 거죠.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게 된 거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 생각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평생 저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제라도 제 부모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서 기뻤지만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제가 막 소리내어서 우니까 이모님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제 진짜 이름은 최소영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장명원에 가서 비싸게 사온 이름이라고 하셨죠. 제가 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니까 아직 기쁠 일이 더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님에게 나중에 저를 만나면 주라고 하면서 이모님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 놓으셨대요. 저는 사실 재산이라고 해도 많아야 몇천만 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억이었죠. 10억은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버신 돈이고 나머지 10억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에게 그 많은 돈을 다 저에게 주신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웃으시면서 네 거니까 당연히 너한테 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확실하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터라 좋다고 했죠. 이후 다음 날에 바로 이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3일 뒤에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소영이가 맞더라고요. 결과를 확인한 이모님은 다시 한번 펑펑 우시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겠어.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제 통장에 20억을 넣어주셨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찾은 것도 모자라 2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멍한 얼굴로 통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웃으시면서 돈을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모님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들 키우는 데 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서러움이 밀려와서 울음이 그치질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모님은 붕괴하면서 자신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장 이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부모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에게 20억을 물려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했죠. 제 말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저에게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좋겠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말 속보이는 전개이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말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만들기 어려운 것들로만 말했어요. 그런데도 밝게 웃으시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직접 힘들게 장을 보고 음식을 할 동안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죠. 그러자 낮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가 음식 만들고 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남편 뒤통수를 치면서 넌 조용히 해. 술 처먹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화를 내셨죠.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지만 시어머니는 할 일 없으면 집안 청소나 하라고 소리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저를 위해 시어머니가 온갖 요리를 해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한 입도 먹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평소 같았으면 욕설을 내뱉었을 텐데 참고 웃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들었는지 남편도 바로 꼬랑지를 내렸죠. 제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20억이 들어있는 통장 구경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소송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본인이 잘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이미 변해버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쪼르르 달려가 또 지 엄마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 아들을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엔 어머니 책임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이모님 집에서 지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 몰라?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면서 20억 중에 10억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태도를 바꾸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악담을 퍼붓는 소리가 이모님 귀에도 들렸던 모양이에요. 이모님이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이모님 집 앞으로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이혼시켜줄 테니까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셨죠.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원하는 대로 이혼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모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웃으면서 말해주시더라고요. 이모님이 꽤 큰 손이어서 인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인맥을 동원해서 현재 시어머니가 어디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지 알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줄을 모두 끊으신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게 된 시어머니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이모님이 전화해서 가지고 있는 돈 모두 잃고 싶지 않으면 본인 조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고요. 결국 저는 이모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았고요. 물론 그 위자료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주신 거지만요. 당연히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의 친권도 박탈시켰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랑 아빠랑 살지 않게 되어서 기쁘다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아빠랑 할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어쩐지 저 때문인 것 같아 울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나약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이혼 후에 저는 아들과 살아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고아원 동기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입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이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 친정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이제는 명절마다 서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새로운 바람이 있다면 이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를 괴롭혔던 것들에게서 벗어나 아들과 이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면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아내와 저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취미여서 그와 관련한 친목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내가 있었죠.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 같다고 할까요? 아내를 보고 있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이성적인 매력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고백했는데 자기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2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청혼해서 결혼까지 골인했고요. 그 당시에 아내랑 저랑 모두 30대 초반이었던지라 양가 부모님이 모두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드디어 치워버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가장 많이 기뻐하셨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해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도 기쁜데 손주가 둘이나 생기니 저희 부모님이 행복해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내를 매일 업고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저보다 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제인 거죠. 처제는 아내보다 8살이 어렸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당시에 8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동생이 막둥이인 거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의 반응이 어쩐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만난 지 1년 후에 아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사연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여동생을 입양했다고 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말할 가정사는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아내처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할 일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처제는 갓난아기 때 처가로 입양됐어요. 어쩌다가 갓난아기를 입양했는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내에게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냥 갑자기 갓난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이제부터 이 아이가 네 동생이야 라고 했다네요. 처음에는 아내가 장모님이 동생을 낳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13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동생을 입양했다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그럼 여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아직 몰라. 내가 부모님한테 몇 번이고 진실을 말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충격받을 거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으셨어. 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라도 충격받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모님을 조금만 더 이해해드리라고 했죠. 처제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가 막 결혼했을 때였죠. 어느 날 늦은 밤에 처제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갑자기 너 울어? 왜 그래 갑자기? 라고 말했죠. 옆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처제가 하는 말을 듣다가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제가 처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보고 있던 TV를 끄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고 아내는 2시간 후에 처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제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처제에게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울먹거리면서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형부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제에게 괜찮다고 오늘은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자라고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서재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1시간 후 처제가 잠이 들었을 때 조용히 서재로 와서 저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주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처제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제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러다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내에게 전화한 거였고요. 제가 아내에게 여기 처제 있는 거 말씀드렸어? 라고 물었더니 집에 오는 길에 전화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제가 받았을 충격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고요. 그러자 처제가 울면서 고마워요 형부 라고 말하더군요. 처제가 집에 오고 나서 이틀 후에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처제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런 처제를 장모님이 붙잡고 타일러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장모님은 포기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가셨고 처제는 2주 동안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처제가 마음 정리가 끝났는지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잘 생각했다고 대답한 후에 처제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처제는 그러고 나서 부모님과 잘 대화했는지 다시 생기 있는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처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은 알고 계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당연히 알고 계시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그 부분에 관해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결혼 전에 다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아서 아내랑 같이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했죠. 저는 부모님이 충격받지 않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친척 쪽에도 입양되신 분이 있거든요. 제 예상대로 부모님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어쩐지 나이 차이가 크더라니 라고만 말씀하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노심초사하시길래 그럴 일 없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처제는 2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2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동서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처제와 동서. 아니, 동서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처제랑 그 남자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제의 직장 동료가 주선자였는데 그 동료 친구의 친구였죠. 그 남자는 남자가 봐도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죠? 라고 물었는데 수줍게 웃으면서 네, 조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처제에게 농담으로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걱정이 많겠어? 라고 말했어요.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처제가 웃으면서 자기 남자친구는 완전 쑥맥이라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인 처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처제가 결혼한 후에 가족이 된 기념으로 그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처제 말처럼 쑥맥 같진 않았어요. 어쩐지 여자 경험도 많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을 굳이 아내나 처제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남자에게는 6년 동안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남자가 처제와 결혼한 후에도 그 동거녀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동거녀가 처제를 찾아와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처제는 남자와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처제는 이혼한 후에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심리상담도 받았고요. 그러나 처제의 우울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하루는 처제가 술에 취한 채로 저희 집에 와서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자기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화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된다고 했는데 처제는 차라리 입양하라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하지 왜 말한 거냐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처제는 그렇게 1년 정도 방황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처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처제를 위해 기도하시던 장모님 장인어른도 한시름 덜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처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처제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요즘 처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처제에게 더 많이 신경 좀 써줘라 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또다시 처제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처제가 요즘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왜 갑자기 처제 안부를 묻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처제 때문에 저희 부부가 마음고생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처제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심지어 처제 친부모님에 관한 질문도 하셨죠.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르는 처제 친부모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다음에는 요즘 처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처제는 이혼하고 나서 2번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오는 소개팅도 거절했고요. 그 생각이 나서 아마 만나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대답했더니 확실한 거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따라 처제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자꾸 처제에 관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당황하시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시더니 황급하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셨죠. 저희 부부 때문에 처제에 관해서 묻는 것 치고는 너무 자주 물어보시니까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맥을 짚을 수가 없으니 직접적으로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래도 아내랑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말했던 터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모님 장인어른은 물론 처제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아내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도 좋다고 했어요. 아내가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여행에 대해 말했는데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요.
처제는 거절할 줄 알았는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는 인원이 많아서 차가 2대나 갔는데 저랑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처제가 운전해서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갔습니다. 풀빌라를 빌려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가격이 좀 비싸도 편하고 안락해서 좋더라고요. 온 가족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면서 술도 한잔 하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왁자지껄 떠들다가 잠을 자기 위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와 처제는 2층을 사용하고 부모님들은 1층을 쓰셨죠. 아침부터 일어나 운전하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잠에서 깼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죠. 그리고 다시 자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처제 방문이 열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2층에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처제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다행히 저를 보지 못하셨고 1층으로 내려가셨고요. 저는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에게 왜 새벽에 처제 방에서 나오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제가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분명 제가 본 것은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가 봤던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올라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처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죠. 약속 장소로 나온 처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처제에게 혹시 우리 아버지랑 따로 만난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처제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제의 질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대답했더니 따로 만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괜한 생각을 하는 건가? 아버지가 방을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1층이라면 모를까 2층에 있는 처제 방을 착각할 리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갑자기 처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처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라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하나 말해줬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왠지 모르게 자꾸만 저희 아버지가 쳐다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곁눈질로 봤는데 아버지가 힐끔거리면서 처제를 쳐다보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처제가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가와서는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서요? 다닐만 해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답해드렸는데 갑자기 처제에게 근데 이혼은 왜 했어요?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처제가 이혼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따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처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는 언제 우리 같이 밥 한 끼 안 할래요? 라고 하셨대요. 어쩐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언니의 시아버지라 내색하진 않고 요즘 좀 바빠서요. 라고 하면서 애둘러서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처제에게 그럼 연락처 좀 알려줘요. 라고 했답니다.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매일같이 아버지가 처제에게 문자를 보내신대요. 대부분 하루 잘 보내라는 인사가 전부인데 그저께는 언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처제는 저에게 형부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형부가 대신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제에게 하신 행동은 아들인 제가 들어도 불편하고 불쾌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잠시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제 말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처제한테 그만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게 저번에 같이 여행 갔을 때요.
새벽에 왜 처제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물음에 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그때 다 봤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더니 당황하시면서 선뜻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그날 처제방에 가서 무슨 짓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무슨 짓이라니 내가 애먼 짓이라도 했을까 봐서? 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셨죠. 몇 달 전에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다른 친구들 이름을 말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분을 만나 술 한잔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대요. 그러다가 그 친구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됐답니다.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제 막 태어난 딸이 있었답니다. 친구분이 어떻게든 혼자서 딸을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딸을 입양 보낸 게 후회가 되더래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원망 섞인 말을 들을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딸을 입양 보낸 기관에 찾아가서 입양한 분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대요. 하지만 아버지 친구분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기관에서는 그 부모님에게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기관을 통해 딸을 입양한 부모님을 만나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답니다. 잘 살고 있는 딸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면서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네 딸내미 이름은 알아?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친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름을 말했는데 어쩐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혹시 땡땡땡이란 이름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사돈처녀 이름이라고 했대요. 그 순간 처제가 입양하라는 게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친구분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고 혼자서 알아보시려고 저에게 갑자기 처제에 관해서 물어보신 거였어요. 처제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같이 밥 함께 하자고 한 것도 처제가 친구분 친딸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런 거였고요. 제가 그럼 여행 갔을 때 처제 방에는 왜 들어간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처제의 머리카락을 구하려고 몰래 들어갔는데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셨대요. 애초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신 것도 처제의 머리카락을 구하기 위해서였고요. 저는 진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처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랑 처제 모두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된 이상 아버지의 의심이 맞는지 저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내와 처가에 갔을 때 몰래 처제의 머리카락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친구분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요.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99% 일치했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전했어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바로 부모님에게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죠. 마침 처제가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혹시 처제의 친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혹시 그분이 너한테도 전화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처제 친아버지가 기관을 통해 친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대요. 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만나게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처제가 걱정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는 바로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장인어른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며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운명이 움직이는데 만나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설득했고 두 분은 고민하시다가 모든 사실을 처제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제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자신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그렇게 친아버지를 만나 왜 자신이 입양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딸을 못 만나게 해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잠시 방황했던 처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처제와 처제 친아버지는 모두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도 했고요. 처제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또다시 방황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속 시원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내내 친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답니다. 솔직히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이후에 처제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기뻐하셨죠.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저희 부부와 친구분에게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거라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세요. 처제는 그 이후로 친아버지를 가끔씩 만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처제 친아버님이 처가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처제의 친어머니가 계시는 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은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쁜 딸을 자신에게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 그런 장모님, 장인어른을 보면서 처제의 친아버지는 조용히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요즘에 처제의 모습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한결 가벼워 보여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입양하라서 그런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제 사연을 보신 분들은 세상에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우연이나 운명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처제의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우연과 운명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그 친구분의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만나지 않았다면 처제와 처제의 친아버지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처제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처제 친아버지도 친딸을 만나서 마음의 한을 풀었으니 다행이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2021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마음은 확실히 굳어져서 절대 변할 일 없지만 남편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매달리며 제가 잘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공개적으로 저희의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하였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님은 정말 쿨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나는 너희가 결혼해서 살면 정말 아무 간섭 안 하고 싶다. 너희도 다 큰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도 살려고. 내 친구들은 아들 가진 게 유세도 아니고 이것저것 간섭에 또 예단이며 혼수며 트집 못 잡아서 안달난 사람들이야. 나도 딸 가진 입장에서 내 딸이 그런 집에 시집 갈까봐 정말 몸서리가 처지더구나. 그러니 너네는 애초에 아예 신혼집도 어디 멀리 구해서 살아라. 뿐만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제가 찾아가면 요새는 사위만 백년손님이 아니라며 며느리도 백년손님 아니 딸 자식이라고 손에 물도 못 대게 하셨어요. 또 아가씨도 엄청 사근사근해서 쇼핑도 같이 다니고 친구처럼 지냈네요. 사실 결혼하면 지금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물론 했었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없다 싶을 만큼 잘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딱 반씩 내서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 다 생략했고요. 저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부모님 도움 없이 1억 5천을 결혼자금으로 썼고 남편은 자신이 모아둔 5천과 시부모님이 1억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비상금을 하시며 1억을 주셨고요. 이 돈은 살면서 아기 낳고 돈 들어갈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묶어두고 때가 되면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 3년 연애했다고는 하지만 사람 앞일 모르는 거니 더 조심하게 되더군요. 저희는 집을 사서 결혼하며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그렇고 스드메 전부 간략하게 준비했어요. 이건 전부 남편과 제가 상의해서 결정했던 거고 양가 어른들께는 이러이러하다 전부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가면서 바로 시작되었어요. 아휴, 친척 어르신들이 무슨 식장이 그렇게 작냐며 아주 말씀들이 많으셨어. 내가 참 어른들 뵙는데 면목이 없더라 얘. 우리 친형이 결혼식은 좀 큰 데서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달인데 또 어떻게 올라오냐며 호총을 치시고 난리도 아니었다. 참고로 아가씨 결혼식이 저희식 2달 뒤였어요. 어머님이 웃으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식장이 작긴 했지만 식비가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라 나름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의금 정말 한 푼도 식장에 안 보태시고 다 가져가셨거든요. 물론 결혼식이 어른들 잔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식도 올리지 않을까 고민하던 거 마음 바꿔서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제대로 하자 싶어서 식비가 비싸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보통은 식비는 축의금에서 계산하고 또 부부의 친구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선 식 끝나고 계산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셔서 저희가 전부 그 돈 냈네요. 그에 비해 제 친정은 축의금으로 받은 돈 전부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큰딸이라 그동안 부모님이 뿌리신 거 거의 다 걷어들여 꽤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다 주셨어요. 식비는 따로 계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친척 어른들도 신혼여행 보태라며 축의금 외에 다들 얼마씩 주셨거든요. 저희 집과 비교가 되는 게 이날 처음으로 싸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신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잘해주셨고 또 친척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도 남편도 열흘 가까이 신행이니 뭐니 일을 비워뒀으니 회사 출근해서는 지옥이었죠.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네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필 제가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고 회의가 끝나서 전화드렸더니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군요. 얘, 너는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지금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고나 있니? 김치랑 창거리 몇 개 가져왔으니까 얼른 비밀번호 불러라. 결혼 전에는 절대 신경도 안 쓰시겠다던 분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니요? 이게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래쪽에 열쇠로 잠궈둬서 비밀번호만으로 못 들어가요. 경비실에 맡기고 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 힘드실 테니까 반찬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희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최대한 웃으며 좋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얘, 뭐 집에 가져갈 게 있다고 열쇠까지 잠그고 다니니? 일단 오늘은 경비실에 맡기고 갈 텐데 앞으로는 열쇠는 쓰지 말아라. 그럴 거면 나한테도 여분 열쇠 하나 맡기든지. 대충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제대로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어머님,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는 결혼 전에도 저희 가족이 제 방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저희 없는 시간에 집에 오시는 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대답도 안 하시고 어머머머, 얘 좀 봐! 라는 말을 반복하시더니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일도 바쁘고 더는 할 말도 없어서 전화를 안 드렸네요. 그런데 퇴근 시간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엄마랑 통화했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가라더군요. 나도 오늘 야근해야 돼.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별 말씀 안 드렸어. 어머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게 전부야. 내 말이 틀려? 뭐야,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알겠어.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집에서 보자. 남편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했겠거니 넘어갔어요. 또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그런데 3일쯤 지났나?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글쎄 아침에 청소도 못 해놓고 나간 집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더군요.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치웠나 싶어서 남편을 불렀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근 전이라더군요. 순간 바로 촉이 왔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야? 응, 그때 전화로 말씀드렸어.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만들기 싫어. 그리고 엄마가 아들 집 온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어머님이 내 속옷까지 싹 빨아두고 가셨어.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눈치 없는 남편은 깔깔거리며 앞으로는 속옷은 숨겨두고 나가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이 인간이랑 더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겠구나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어머님께 말씀드리겠다 생각하고는 저녁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해둔 주방 식기가 단 하나도 제자리에 있질 않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으로 손 많이 가는 것과 아닌 것 구분해서 정리해두었는데 싹 다 자리를 옮기셨더라고요. 결혼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 전과 확 달라지시니 목구멍에 고구마가 걸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릇을 꺼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친정부모님이 유럽여행 갔다 사오셨던 접시 세트 중 몇 개가 보이질 않더군요. 저랑 제 동생 결혼할 때 주시려고 2세트 사서 엄청 고생해서 가져오셨거든요. 가격도 엄청난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날만 써야지 생각하면서 찬장 안쪽으로 넣어뒀던 건데 몇 개가 쏙 사라졌네요. 결혼 전에 짐 들어올 때 친정엄마랑 접시가 예쁘다고 한참을 떠들다 정리해 넣었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였는지 다 기억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네요. 엄마, 그때 유럽에서 사온 접시 있잖아. 그거 세트로 총 10개 아니었어? 아니, 6개밖에 없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느낌에 어머님이 식기 정리하고 가져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 정리를 멈추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당신, 이리 좀 와봐. 이 접시 기억나? 우리 부모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 응? 기억하지. 그거 아까 엄마가 오셨을 때 접시 몇 개만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 접시를 가져가셨나 보네. 그래도 6개나 있으니 충분하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하더군요. 나 이 접시 어머님 드릴 생각 없는데? 당신이 가져가시라고 했으니까 내일 퇴근할 때 받아와. 화가 나서 냉정하게 쏘아붙였네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 생각했는지 깜짝 놀라더니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집 비밀번호 알려준 것처럼 엄마인데 뭐 어때? 이런 소리나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하기도 전에 미리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당장 가서 받아오겠다고 하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깟 접시, 물론 그깟 접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게 뭐라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후로는 저희 부부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한 주에 한두 번 꼭 들리셔서 이것저것 두고 가시기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가시고 정말 불편했지만 이건 제 나름으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둔 게 있어서 일단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식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신혼 2개월 차에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날 아침부터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 하나도 없이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결국 식장에선 밥도 못 먹고 아가씨 시댁 가는 거 짐 실어 보내드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대충 라면 끓여서 신랑과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얘, 너 우리 아들 위약한 거 몰라가지고 첫 끼를 라면으로 먹이니? 밥 먹고 너네 나랑 얘기 좀 하자.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누구 때문에 밥도 못 먹었는데 싶은 게 저는 먹던 젓가락을 놔버렸네요. 남편은 역시나 아무 생각 없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더군요. 남편이 밥을 다 먹기까지 기다리며 무슨 일인지 생각해봤지만 딱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토끼는 뜨기도 뭐하고 일단 죄송하다고 숙이고 들어가는 게 도리 같기도 하여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뭐 실수했어요? 어른들 계셔서 더 잘하려고 했는데 저희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으시면 부족해서 그러려니 마음 푸세요.
그런 거 아니니 자리에 앉거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저번 달에 너희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버지랑 내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더구나. 사실 내 동생이 먼저 날도 잡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동생 결혼하는데 손이 이 사람으로서 좀 더 보탰으면 하는구나. 아까 보니까 축의금 100만 원 한 것 같던데 남들은 동생 결혼하면 세탁기고 냉장고고 뭐 이런 걸로 한다니까 너네도 그 정도만 더 보태거라. 어이가 없더군요. 아가씨가 먼저 날 잡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저희는 저 때쯤 해야지 서로 얘기도 했었고 또 양가에도 말씀드렸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서두르느라 날만 먼저 잡았고요. 그리고 처음엔 가전제품 하려던 걸 서방님이 이미 집이며 뭐 그런 거 다 갖추고 살고 있던 거라 아기 크면서 다 망가질 텐데 굳이 새로 하지 말자고 시어머니가 우기셔서 안 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저희도 대출금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갚고 있어서 여윳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이 또 한 방 날리시더군요. 너네는 결혼한다고 1억 보태주지 않았니? 진영이 결혼에는 5천 보태줬다. 물론 1, 2년 뒤에 너네가 우리 모시고 할 거 생각하면 당연히 더 주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 아니냐. 축의금이라도 챙겨줘야 마음이 편할 텐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얘기해야 할 문제라 일단 그 자리에선 100만 원 더 보태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겨우 100만 원이라고 뭐라 하시는데 그나마 남편이 저희 사정도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뭐야? 1, 2년 뒤에 우리가 모신다니? 그게 부모님이 갑자기 자식들 둘 다 결혼시키고 둘만 남으니 마음이 허하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어차피 나중 되면 모실 거 미리 모시겠다고 했지. 1, 2년이면 우리도 신혼 즐길 거 다 즐겼으니 괜찮지 않겠어? 또 부모님이 1억이나 해주셨으니 자식 도리는 해야지. 이번엔 고구마 200개가 목구멍에 걸린 기분이 들더군요.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면서 딱 반반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우리 집은 내 동생 내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는 거 몰라? 우리 부모님이 더 안 되셨네. 사실 결혼 비용이야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모은 돈이지.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 모았지. 혼자 살면서 집세 내고 생활비 되면 어떻게 그 돈을 모으니?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말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나 결혼할 때 1억 주셨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부모님은 당신 친구들한테 받은 축의금도 싹 걷어가셨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1억을 주셨다는 그 말에서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은 듣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큰일을 이제 얘기한다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금 미리 갚았으면 이자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냐면서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기 동생 결혼에 500 더 보탤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군요. 정말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더 쏘아붙였어야 하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저렇게 가지? 하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네요. 결혼하고 2달 처음으로 이혼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툭하면 이혼한다고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안 좋더군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이혼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그러다 결론을 내렸죠. 이혼하기로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자고 있더군요. 다음날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네요. 전날 신경 쓴 게 많아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눈을 뜨기도 귀찮고 마침 일요일이기도 해서 더 잤네요. 그런데 아침 10시쯤 됐으려나? 제가 자고 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얘, 너 정말 우리 아들 굶어 죽일 생각이니? 일어나 얘! 이러다 저녁으로 첫 끼 먹을 거니? 어머님이 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더군요. 저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어머님의 닭달에 아침을 준비했네요. 숟가락까지 다 놓고 나니 그제야 남편을 깨우러 방으로 가시더군요. 아들,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밥 먹고 더 자. 밥상 뒤집을 뻔한 거 겨우 참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남편은 그대로 어머님께
500만 원을 더 보태드린다고 문자를 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은 그 소리에 또 좋다고 아침부터 오신 거고요. 어머님 가시고 남편에게 바로 이혼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얼굴까지 하얗게 질려서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냈다가 애원하다가 혼자서 쇼를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대답도 안 했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다시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 그러면 되잖아. 혼자서 난리가 나서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돈 해드리는 거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더군요. 남편은 개의치 않고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울며불며 무릎까지 꿇으니 일단 한 번은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생각 없이 굴었던 부분에서 많이 조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문제는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과 제 행동을 속에 담아두셨겠죠. 그 뒤로 어머님은 기회만 되면 저희 집에 말없이 다녀가시더군요. 명목상은 여전히 밑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또 밀린 청소도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녀가시면서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좀 좋다 싶은 건 다 가져가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식재료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전복이며 소고기며 다 가져가시더군요. 예, 너희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가져다 반찬해서 가져오마. 하지만 그렇게 가져가셔도 절대 그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은 하나도 가져오질 않으셨습니다. 치사해서 아무 말 안 했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비싸게 주고 산 제 가방, 신발, 그나마 옷은 사이즈가 안 맞으니 안 가져가시고 액세서리까지 빌려간다고 문자 한 통 보내시고 절대 안 돌려주세요. 이 정도면 정말 도둑이다 싶더군요.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아직 안 썼다고 어련히 알아서 돌려주겠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아가씨의 신혼집 집들이었어요. 그날 이상하게 어머님이 저와 남편에게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사근사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참 바쁠 때도 지났고 또 아가씨 결혼하고 처음 보는 날이라 가겠다고 했네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녁 시간이 좀 지난 8시나 9시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때쯤이나 갈 수 있으니 시간 맞추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퇴근하고 어디 마땅히 들릴 곳도 없는데 밖에서 시간 때우다 가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굳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드리기 싫어서 말씀 안 드리고 먼저 아가씨 집으로 향했어요.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뭐 그러려고요. 저희가 벨을 누르니 아가씨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현관을 보니 시부모님도 이미 도착하셨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괜히 밖에서 돌다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참네. 사실 제가 저렇게 말한 건 다 촉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아가씨네 안방에서 두 분이 뭐라 말씀하시는 게 들려왔습니다. 뭐 하시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역시나 제 가방 몇 개를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집에 갈 때 가져가야지 했네요. 그렇게 모르는 척 다시 인사드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또 하나 거기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접시. 결국 남은 6개 다 가져다가 아가씨를 주셨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만 집에 가는 길에 저것도 다 챙겨갈 마음이라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러다 딱 걸린 게 남편과 제 결혼 반지에서죠. 다른 물건은 그나마 빌려간다 말씀이라도 하시더니 결혼 반지는 말도 없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아가씨 손에 떡하니 끼워 놓았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거추장스러워서 맞춰만 놓고 아예 꺼내지도 않았으니 한참을 모르고 지냈네요. 아가씨, 반지가 제 거랑 엄청 비슷하네요. 아, 이거 엄마가 제 남편이랑 저 하나씩 해주셨어요. 저는 사이즈가 딱인데 남편 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늘려서 했지 뭐예요. 디자인은 예쁜데 미리 해줬으면 같이 가서 사이즈 맞춰 했을 걸 말이에요. 보아하니 아가씨도 가방이나 신발 뭐 이런 건 제 거 빌린 줄 알고 있지만 반지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반지를 보고 있는 걸 눈치채시고는 일단 소리 먼저 지르시더군요. 예, 너는 왔으면 시부모한테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니? 우리가 우스워서 그러냐? 도대체 결혼 전에 뭘 배웠길래 그렇게 경우가 없는 거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대충 좋은 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시는 말에 이번엔 정말 끝이다 생각하고 저도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저 인사드렸어요. 두 분이서 제 가방 숨기느라 못 들으셨나봐요. 그리고 이 접시가 언제 여기 다 와있대요? 그리고 이 반지 제 거 아니에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래, 내가 너 가방이며 접시면 빌린다 하지 않았니? 안 그래도 너 온다고 해서 챙겨놓는 중이었어. 그런데 이 반지가 네 거 아니냐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하지만 반지에 저랑 남편의 이니셜을 새겨뒀었거든요. 아가씨에게 반지 좀 보자고 했네요. 새겨 넣은 이니셜 그대로 있더군요. 이래도 아니냐고 어머님께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얼굴까지 새빨개져서 어머님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남의 결혼 반지를 자기한테 갖다 주냐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님께 이 옆편네가 돌았냐며 소리치시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노려보시다가 한다는 말씀이, 얘, 너네 곧 이혼하지 싶어서 내가 좀 빌렸다.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거 쓴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결혼 반지를 빌린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나요?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없으니 아무 말 없이 가져가셨겠죠. 그리고 자식들 잘 살라고 덕담이라도 한마디 더 해줘야 할 사람이 부모 아닌가요? 그런데 이혼할 것 같아서 빌려왔다니요. 어머님, 정확하게 보셨네요. 저희 이혼할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머님도 아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정은이에요. 얘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숙자 씨? 제 말에 어머님은 거의 경기를 하시더군요.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이제는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나 봐요. 남편도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야, 누군 소리소리 못 질러서 참는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갖다 놔. 안 그러면 이혼 전에 고소 먼저 당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쌓였던 걸 모으고 모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일단 반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는 이혼을 하기 위해 만났고 처음 얘기했듯 남편은 이혼을 못 해주겠다, 너도 잘한 거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에요. 어차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할 건데 남편이 하도 잘잘못을 따지고 들려 해서 도대체 누가 더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칼 같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